목사님 말씀 다음에 강의를 하려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말씀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이 세브란스를 말씀하셔서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슈바이처를 참 잘 알고 대단한 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의사가 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훌륭한 분이셨죠. 근데 에디슨을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에디슨이 누구인지. 저 남대문 교회 가니까 알렌관이 있더라고요. 닥터 알렌, 처음에 온 한국에 처음 온 서양 의사, 고종의 처남 민영익을 3일 철화에서 칼 맞은 그런 대신을 살려서 한 달 만에 살려낸 사람이 닥터 알렌이고, 그걸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 고종께서 제중원이라는 병원을 만들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디슨이 한국에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 한국 사람 질병은 한국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의사가 돼서 한국 사람이 고쳐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오셔서 교육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중원 의학교가 만들어지고 그거를 도와주신 분이 세브란스신데, 세브란스 씨는 당시에 락펠러의 친구이고 스탠다드 오일의 창업자이고 재무이사였습니다. 그 많은 돈을 한 5개 나라에 선교할 수 있는 병원을 지어줬는데 그중에 남아있는 게 세브란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만큼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는 에디슨과 슈바이처의 훌륭한 그런 선교 정신 플러스 한국인의 의사를 교육시키는 기관을 만들었다는 게 에디슨과 슈바이처의 큰 차이점입니다.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서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훌륭한 그런 소위 정신이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를까? 제가 의료 원장하면서 항상 그 점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했습니다. 훨씬 더 훌륭한 분이시죠. 의사를 만들어줬으니까. 그게 이제 세브란스, 당시에 같이 왔던 언더우드와 함께해서 언더우드가 조선 크리스천 칼리지를 만들었고, 에디슨은 18년간 조선 크리스천 칼리지 연희 전문학교 교장과 세브란스 의학 교장을 같이 했습니다. 35년을 봉사하고 돌아가셨죠. 그 훌륭한 에디슨. 저희는 정말 신주처럼 보시는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걸 한번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저희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강수의학은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아마 전 말을 좀 만듭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장수의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편안한 삶, 이 강자가 편안할 강자거든요. 그래서 편안할 한 헬시 라이프 또는 헬시 에이징이라고, 건강한 장수를 우리가 강수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수가 아니고 강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까? 성경에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00년, 300년 사신 그런 분들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역사를 보게 될 때 최근에 한 200년 정도를 보더라도 우리의 삶은 대개 100세를 넘기지 못합니다. 근데 100세를 넘기는 분은 굉장히 오래 사시는 거죠. 대부분 95세에서 100세 사이에 돌아가십니다. 1840년대와 1980년 거의 한 140년의 그 라이프 스팬을 보더라도 우리 인간은 대부분 95세에 사망을 합니다. 그죠? 장수하시는 거죠. 근데 이 50년의 삶을 볼 때 한 1840년대 보면 거의 한 45% 살았고요. 지금은 거의 95% 50년 삽니다. 그만큼 많이 넓어진 거죠. 근데 대부분 여기 와서 줄어드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21세기는 이 포션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을까. 우리의 현재 의학과 모든 시스템으로 봐서는. 근데 반대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균을 키우는 박테리아 샬레를 키워보면은 막 자라다가 다 죽어요. 자기가 내는 독소에 의해서 오토라이시스가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환경 공해, 우리가 내뱉는 여러 가지 독소에 의해서 우리 인간도
이런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 추측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모든 국가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지구의 온난화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쓰고 버리는 거가 얼마나 우리에게 해가 돌아올 수 있는가. 우리가 좀 미물인 박테리아에서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이런 삶을 앞으로 매우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건강히 살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그 통계를 보면 우리 인구 고령화가 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 고령화는 과연 위기인가 또 기회가 될 수 있는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강수약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늙어가는 상태를 우리가 고령화라고 얘기하죠. 쉽게 그렇게 언더스탠하지만 사실 다 늙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죠? 65세 이상을 고령자라고 그러고 이걸 나눠서 65세와 74세를 전기, 75세, 85세를 후기, 85세를 말기 고령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한국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는데 요즘 와서 70, 75로 나누자.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연금 문제라든가 모든 복지 혜택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나이를 정한다는 건 매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1970년대, 60년대보다 지금은 10년 내지 15년이 젊어진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55세 은퇴를 한다, 직장에서 이거는 사회적인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늙어간다는 거 이거 누군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릴 때 모습 많이 변하죠. 아랑드롱입니다. 그럼 아랑드롱이 요즘 얼굴이 어떤지 아세요? 이 아름다운 얼굴이요? 너무 아름다워요. 남자가 봐도 미남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 영화 기억나시죠? 태양은 가득히. 이런 모습이 이렇게 변해갑니다. 변해갑니다. 손자예요. 유전인자가 2대 없이 3대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의 늙어가는 모습이에요. 자, 목사님, 우리는 이렇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노화에 대한 인식을 한번 보면 청년층과 이 노인들과의 많은 차이가 있어요. 우선 그 인권 그 위원회에서 조사한 데이터인데요. 노년층과 청년층, 노년층은 65세 이상, 청년층은 19세, 39세에서 안케이트를 조사하니까 대화가 안 된다. 근데 노인들은 자꾸 대화를 하려고 해요. 청년들은 말이 안 통해. 할아버지가 말이 안 통해. 그게 거의 88.5%.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노인 때문에 우리 청년 일자리가 준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청년들이 더 많아요. 노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일하고 싶다. 그 청년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노인 복지 확대가 되면 부담이 많이 된다. 그러니까 노인들은 우리 애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부담이 된다고 많이 공감을 해요. 67. 청년들은 정말 우리 노인 때문에 우리가 복지가 줄지가 않겠나 이런 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괴리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아시죠? 고령사회가 65세 이상이 7%, 14.3%, 20.8%가 되면 초고령사회. 초고령사회는 일본, 독일, 프랑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한국이 곧 7년 내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듭니다. 이 속도를 보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와 초고령사회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고. 근데 이 구라파 이런 데는 거기도 100년 이상 걸렸어요. 50년, 100년. 근데 우리는 겨우 불과 몇 년입니까? 20년, 25년. 우리는 사회적으로 전혀 이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어요. 컨센서스도 없고. 근데 100년 동안 되어온 나라는 굉장히 제도화도 돼 있고 많은 준비를 과정을 거쳐서 대비를 해왔어요. 가장 비슷한 게 일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서 많이 배우고 있죠. 일본이 우리와 거의 흡사하지만 일본은 벌써 경제 대국이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바로 이런 점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고령사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구 구조를 보더라도 전 세계 15년도 2060년대 현재 우리 한국의 이 구조인데요.
일본과 거의 흡사한데 일본은 더 많죠. 75세, 80세가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베이비붐 세대, 55년서 63년생에 난 세대가 20년 후면은 엄청난 그 고령 사회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말 그 문제점이 많이 생길 텐데 고령사가 되면 문제가 우선 출산율, 고령 인구 증가, 생산 인구의 감소가 돼요. 이건 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러면 이 고령 사회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담은 데이터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65년과 2060년 100년 사이를 70년 사이를 두고 본다면 현재 2015년을 비교를 하게 되면 거의 유소년 부양비는 최저로 내려오고 있고 이제 노년 부양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년 부양비는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의료비입니다. 최근 그 10년간 통계를 보게 되면 외래가 3.7배, 입원이 4.9배, 거의 2조 2천억, 20조 2천억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누가 부담해야 되는가?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의료비를 줄이는 방법 많은 걸 하지만 병원 많이 짓고 뭐 하지만 결국은 국민 각각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겠다. 그게 바로 강수약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나이가 들어가는 거. 국가적인 문제에서 굉장히 큰 문제지만 뭐 요즘 책을 보면은 장수는 위험하다. 위험하기 때문에 오래 사는 건 위험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위험합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죠. 그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책도 나와 있고 과연 위기냐 기회냐.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적인 노화를 해야 된다. 과연 성공적인 노화는 무엇이냐. 뭐 이런 책들이 나와 있어요. 생산, 경제, 국력, 인구 탓만 하지 말고 우리 인간의 고유의 가치, 그 삶의 가치, 한 사람의 개인의 가치를 갖다가 높여야 된다.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서드 피리어드, 인생의 3무작 가지고 최근에 신문 인생의 3무작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구글에서는 얼마 전에 그 칼리코 프로젝트를 했어요. 이걸 질병으로 보는 겁니다. 노화를 자연적인 그런 변화가 아니고 질병으로 보고 이걸 어떻게 퇴치할 것인가.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노화는 예방 가능한 질병이라는 컨셉에서 정말 불명 장수의 그런 그 의학을 또는 여러 가지 그 치료나 여러 가지 그 질병에 대한 컨셉을 개발시키면서 정말 우리는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보자 노력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9명 다 불편합니다. 제가 노인 환자를 많이 보는데요. 노인들은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걷는 폭폭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고개가 숙여지고 허리가 굽어지고 이렇게 걷습니다. 이 폭폭과 이 라이프 익스펙턴시는 굉장히 반비례합니다. 폭폭이 좁을수록 더 빨리 돌아가세요. 그만큼 우리의 운동 센스 기능은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자세는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깨를 건방지다시피 할 정도로 펴고 고개를 들고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면 근골격계가 튼튼해야 됩니다. 근데 뭐 여기 보면 9명이 다 아픈데 굉장히 아파요. 뭐 병원에 오기도 힘들어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노화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어요. 텔로미어 아시죠? 뭐 그다음에 DNA 데미지, 뭐 스템셀의 고갈, 뭐 여러 가지 줄기세포의 고갈. 그러니까 뭐 줄기세포 키워서 막 그런데 또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자기 피 뽑아서 줄기세포 키워서 다시 만든다. 그게 얼마나 오래 살까요? 우리 몸에 들어가서. 근데 사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강수, 건강한 장수. 이걸 표현하고 싶고요. 이 강자는 편안할 강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는 편안하다는 거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신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몸이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에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모든 내연기관이
건강하게 움직여주는 거. 이런 이 신체의 기능과 구조를 유지하는 게 편안한 삶이 아닐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관절이 아프고 못 걸으니까 배가 나오고 배가 나오면 더 아프고 우울증에 빠지고 내가 사는 건지 죽는 건지 많은 그런 노인이 아니래도 벌써 여성들이 60세만 돼도 그런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회 복귀해서 가정에 복귀해서 일을 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이게 진정한 그런 건강이 아닌가. 지금 병원에 있을 때 항상 생각하는 것은 사회 복귀를 우선적으로 병원에 들어와서 빨리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갖춰주는 거. 이게 의사의 역할과 병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집단일까? 그래서 이 블루존이라고 장수 마을을 취재를 한 사람이 있어요. 장수 마을. 여기 보면 댄 베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로말린다, 니코야, 코스타리카, 그다음에 사르디나는 이탈리, 그리스 이카리아, 동양의 오키나와 이 부위를 되게 뽑았어요. 뽑아서 정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장수 마을이 모여 있는 데인데요. 여기 보면은 89세 할머니, 일본에 장수하는 분이 많죠. 이분들의 마을 집단에 가면 평균 나이가 100이세요. 95년간 친구로 지냈어요.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게 이제 로말린다. 이 98세 의사, 흉백과 의사였고요. 할머니가 100세가 됐을 때 5년간 유효 면허증을 땄다. 로말린다. 이분들의 특징은 되게 건강한 그룹을 형성한다. 의치의 보람처럼 건강한 그룹을 형성하면서 사는 거죠. 그다음에 통밀을 많이 먹는다. 통밀이라는 건 이제 거친 음식이죠. 파이버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파이버. 또 콩을 많이 먹는다. 술을 먹지 않는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그다음에 자율적인 여성. 얼마나 여성이 억압을 당해요. 그러니까 사우디 여성들은 아마 라이프 익스펙턴시가 얼마나 조사를 해봐야 되겠어요. 아랍의 여성들과 우리 웨스턴이나 우리 동양의 여성들과 어떤 차이가 날까? 그다음에 햇빛을 많이 받아요. 원예 활동. 이게 상당히 재밌어요. 원예 활동. 여러분 꽃을 키워보셨죠? 꽃에 물 줘보셨죠? 어떤 기분이 느끼셨어요? 물을 주면 꽃들이 반갑다고 막 인사하는 것 같죠?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죠.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햇꽃을 주면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예 활동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배려하기. 자동차 끼어들게끔 해줘야지. 빵거리는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이 뭐 급한 일이 있구나. 그리고 절대 깜빡이 키면 뒤에서 뭐라고 안 해요. 그죠? 그리고 들어갈 때 손 내밀고 이렇게 하다면 항상 비켜줍니다. 그런데 끼어들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급하구나. 근데 무조건 끼어들면 빵거리죠. 그래서 급한 일 있을 때는 항상 저는 이렇게 문 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100%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간 사람을 배려해 주는 거, 그 배려죠. 서두르지 않기. 이런 등등이 특징인데 공통점은 가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족이 깨지면 절대로 오래 살지 못해요. 우리 그렇죠, 정신과 선생님. 가족, 금연, 흡연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저께 환자 담배 뺐었어요. 37세 환자인데 꼭 김주혁 씨처럼 될 것 같아요. 서든데스. 채식 굉장히 중요해요. 사회적인 활동을 계속 해야 된다. 그럼 노인은 사회 활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회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고령화 시대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중증도의 운동. 중등이라는 게 뭐냐? 30분간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는 겁니다. 그게 중등. 땀이 나지 않은 운동은 운동이 아니에요.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해야 된다. 걷기를 하든
그냥 걸으면 안 되죠. 빨리 걸어야 되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런 운동을 계속 함으로써 자기 신체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럼 그러려면 다 중요하죠. 우리 뭐 눈도 귀도 다 중요합니다. 귀가 안 들리면 안 들리니까 대화에 끼지 못해요. 굉장히 그 불편합니다. 뭐 들으면 와이프가 얘기해서 이게 뭐 선생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면 너무 괴로워.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죠. 그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되니까 꼭 싸우는 것처럼 대화가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브레인 이 인지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판단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머스큘러 스켈레탈 근골격계 근육과 뼈가 튼튼해야 된다. 움직여야 되니까요. 움직이지 못하면 손잡고 어디 뭐 사러 갈 수도 없어요. 손주를 데리고 가게 간다든가 뭐 백화점에 가서 사는 이것도 굉장히 즐거움인데 이걸 못합니다. 그러면 애들은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 쟤는 나를 싫어해. 아이솔레이션 되고 우울증에 빠져요. 그렇게 해서 먹는 안정제가 성인 5명 중에 1명이 자낙스라는 그런 안정제를 먹고 있대요. 엄청난 양이죠. 그 다음에 모든 기관에 혈액과 산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심혈관의 건강.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제일 건강에 유지하는 게 강수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 전공이 심혈관이니까 뭐 브레인이나 머스큘러 스켈레탈은 제가 논할 수는 없고 심혈관 질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동맥경화증이라는 거는 혈관이 딱딱해진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죽상, 먹는 죽이에요. 죽상 동맥경화증. 예, 죽덩어리가 혈관에 끼는 현상입니다. 이 먹는 죽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쌀밑자에다가 활궁자가 2개 붙었는데 활궁자는 몸이 뒤틀어져야 힘이 나오지 않습니까? 몸이 뒤틀어진 상태가 이 활궁자인데 쌀이 몸이 비틀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양쪽으로 다 죽이 되는 거죠. 참 재밌는 글자죠. 근데 이 먹는 죽 영어로 아세로라고 해요. 아세로. 서양 사람들도 그래서 그런 죽이 끼는 겁니다. 이 보면 오른쪽은 상당히 질이 좋은 그런 파이프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 근데 제대로 못 쓰면 저렇게 되는 거고 질은 떨어지지만 관리를 잘하는 메이드 인 차이나. 어머니로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관리를 잘한 사람은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관리를 못하면 아무리 유전자가 좋아도 빨리 망가지는 거죠. 유전자가 비록 좋지는 않지만 잘 관리를 해서 오래 산 혼다 그룹의 그 혼다 회장님. 13세 때 자기는 배우지 못하고 몸이 좋지 않아서 건강해지려고 노력했고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혼다를 키웠다. 그 일화를 제가 듣고 상당히 감명을 받아서 제가 그 얘기를 꼭 합니다. 환자들에게. 혼다 같은 분도 90세를 살았는데 관리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 관리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관리를 못하면 이렇게 돼요.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주면 금방 이해를 하죠. 이게 동맥경화구나. 실제로 혈관에 있는 혈관을 싸고 있는 내피 세포가 있어요. 단층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포가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제가 그 환자들 그 피를 보면은 그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피가 있어요. 그 끈적끈적한 피가 계속 도는데 혈관이 얼마나 많은 그 손상을 받겠습니까? 스트레스라든가 뭐 담배라든가 요즘 미세먼지 그 파티클들이 혈관도 파괴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혈관은 외부로부터 모든 공격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 중에 그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다 아실 거야 아마. 건강검진 받으시면서. 이게 산화가 되면 산화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산소와 결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철은 녹슬죠. 그 녹을 방지하기 위해서 페인트를 바르죠. 그렇죠. 보호막을. 혈관은 보호막이 없잖아요. 근데 보호막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보호를 해주고 있는 게 내피세포입니다. 이게 망가지게 되는 거는 그런 소위 산화된 콜레스테롤. 라면 공기 중에 놔두면 부패하죠, 기름이. 그 산화입니다. 특성을 잃어버리죠. 그런 산화된 그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파괴시켜요. 이걸 기능을 떨어뜨려서
뇌피세포가 기능을 못하게 하면 그때부터 그 사이로 콜레스테롤도 끼어들어가고 세포도 끼어들어가서 이제 죽 덩어리가 만들어져요. 이 뇌피세포의 기능을 알아내는 분이 이 세 분입니다. 그래서 뇌피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산화질소가 혈관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은 가장 오랜 우리 그 의학자들의 수군인데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루이스 이그네로라는 분이 그때 세브란스에 오셔서 강의를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산화질소를 알게 됐냐, 발견했냐. 자기가 강사 때 학생이 선생님 왜 나이트로글리세린을 먹게 되면 혈관이 확장이 됩니까? 이거 모르고 다 썼거든요. 그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30년 연구를 한 겁니다. 그 답을 해결을 해낸 겁니다. 아, 뇌피세포에서 나이트로글리세린이 나와서 혈관을 확장하는데 우리가 외부로 주는 것도 확장을 시키는구나. 그런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규명해서 이분들이 1992년도에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되는데 이 기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무슨 약인지 아세요? 비아그라입니다. 비아그라가 그런 컨셉에서 만들어진 약이에요. 그런데 비아그라는 처음에 협심증을 치료하다가 만든 약인데 이 약이 심장의 혈관을 확장한 것보다는 남성의 그 발기 기능을 훨씬 더 개선시키는 효과가 나오게 됐어요. 소위 부작용인 거죠. 부작용은 두 가지가 있어요. unwanted,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작용은 아니불자고요. 같이 나오는 작용, 그건 사이드 이펙트입니다. 부작용이 다 나쁜 건 아니죠. 같이 나오는 작용, 사이드 이펙트. untoward 이펙트, 이거는 나쁜 부작용이죠. 그러나 이에 따라서 같이 올 수 있는 작용은 사이드 이펙트. 사이드 이펙트가 훨씬 강하게 된 거죠. 우리 세포는 이렇게 변해가요. 이게 10대, 20대, 30대부터. 그러면 우리 혈관은 10대도 건강한가? 그러지 않다. 물론 50, 60, 70대면서 이런 변화가 오지만 이런 변화가 빨리 오는 경우도 이미 우리 6.25 때 참전한 미국 군인들의 사망한 군인들의 부검에서 나타났어요. 19세, 20몇 세의 젊은 군인들이 와서 사망했죠. Killed in action. 부검을 해보니까 벌써 이렇게 끼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전쟁이 아니라도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거죠. 베트남전에서도 발견이 됐고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그 미국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건 국가적인 재앙이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고 미국의 모든 음식에 보면은 콜레스테롤 팩트가 적혀 있죠. 근데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 낮은 음식을 다 구분해서 내가 먹는 양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한국 군인은 깨끗했어요. 못 먹었으니까.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옛날에 먹던 음식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오늘도 보면 전부 햄 소시지 다 나왔어요. 이런 음식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계란 같은 거. 제가 오늘 보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레지던트 할 때 79년도에 심근경색 환자를 한 명 봤어요. 근데 제가 은퇴할 때 매일 봤어요. 거의 90% 환자가 이런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으로 입원합니다. 제가 심장 공부할 때는 맨 가난한 사람들만 환자였거든요. 지금은 가난한 사람 플러스 부자 모든 국민이 이런 병에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혈관에 이제 끼기 시작하죠. 10%, 20%, 30% 죽덩어리가 끼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 죽덩어리가 혈관 내에서 터져요. 그러면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터지죠. 여드름 터집니다. 그러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돌연사, 서든데스. 서든데스의 90%가 바로 이런 걸로 생겨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다가 멀쩡하게 죽는 사람이 40%. 경고 사인이 있죠. 숨이 차고 답답하다, 아프다. 심장은. 뇌는 일시적인 마비가 없고 말이 어두워졌다, 풀렸다. 이런 등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다 자기가 건강한 줄 알아요. 찾아내야죠, 이거를.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우리 혈관 건강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한 예를 들면 전혀 증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분도. 보면은 여기가 엄청 좁아져 있어요. 좁아져 있는데 이분은 우연히 CT를 찍어서 알게 됐어요. 똑같이 보이죠. CT로 이렇게
혈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좁아진 거 전혀 증상이 없었어요. 저거를 확장해서 살리죠. 이런 거는 증상이 없다고 자기가 건강한 건 아니에요. 매우 충격적이었지 이분한테는. 근데 이거 모르고 그냥 사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어디서 오느냐? 나이가 들면 오고 남성이 더 많고 여성도 폐경기가 지나면 시작이 되고 가족력, 고혈압, 당뇨병, 흡연, 콜레스테롤. 이게 정상이라고 해서 안 오는 건 아니에요. 높으면 더 올 수 있다는 거죠. 낮은 콜레스테롤 이런 게 이상지혈증이 나오는 건데 이런 경우에 더 많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건 다 조절이 가능한데 내가 나이 들어가는 거, 내가 남성이라는 거, 내가 우리 집안에 있다는 건 조절이 안 되죠. 이런 위험 요소에 대해서 자기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권하는 음식, 권하지 않는 음식은 또 중요해요. 왜? 매일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뭐 이쪽에 굉장히 좋은 거, 이쪽에 좀 안 좋은 게 있죠. 특히 이제 트랜스 지방이라는 게 있죠. 마가린이라든가 뭐 이런 거. 음식이 이게 너무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요즘 이걸 굉장히 절제하고 이걸 넣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뭐 담배를 피지 않지만 우리 주위의 가족이라든가 친지들에게 꼭 보내는 말이 있어요. 이 빈센트 반 고흐가 37세에 사망했죠. 근데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사람이 37세 얼굴인가? 몇 살로 보이세요? 빈센트 반 고흐가 몇 살에 죽었냐 물으면 대부분 사람이 몰라요. 이 사람은 자살했죠. 두 번째. 근데 이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죽기 전에 그린 모습이고 자기 모습을 그렸습니다. 흡연. 그러니까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저도 참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왜 담배 피는 모습을 그리면서 흡연이 상당히 그 당시에는 그냥 피는 거죠. 사실 최근까지도 뭐 담배 피는 건 그냥 우습게 다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제 사회적인 그런 그 분위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도 일본에 가면 우리보다 담배가 관대합니다. 근데 우리는 담배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가 되고 있죠.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 그렇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흡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특히 여성들의 흡연이 늘고 있는 건 굉장히 참. 그래서 요즘 여성 환자분들도 담배 피냐고 물어봐요. 그전에 물어보는 게 실례였는데 요즘은 물어봐야 돼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면서 흡연 인구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얄타 회담 잘 아시죠? 가운데 있는 루스벨트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응? 목사님, 루스벨트가 몇 살이죠? 제일 피곤해 보이죠? 이 스탈린이 참 나쁜 사람이에요. 이 얄타 흑해연원까지 루스벨트 부른 겁니다. 2차 대전 종전을 위해서. 처칠은 굉장히 건장하죠. 91세인가 사망했죠. 루스벨트가 61세에 사망했습니다. 61세. 근데 고혈압의 일지를 보면 그때 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혈압이 너무 높아서 그냥 침대 생활도 하고 못하는데 그런 몸으로 얄타에 가서 얄타에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38선. 그래서 건강한 CEO는 절대 이런 결정 안 했을 것 같아요. 루스벨트 가가지고 스탈린이 일본 요구하고 안 되고 한국 요구 안 되고 그럼 반 나누자. 그 역사에 나온 얘기죠. 그러니까 루스벨트가 귀찮죠. 그렇게 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건강은 얼마큼 중요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느낀 영감은 이 두 사람은 매우 건장했는데 루스벨트는 매우 피곤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나서 4월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루먼이 대통령이 됐죠. 죽기 2달 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건강이 얼마큼 중요하고 건강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디시전을 할 수 있는가. 특히 담배를 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고혈압도 사망했습니다. 혈압을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는 이 루스벨트의 일기를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고혈압을 치료하지 못할 때 약이 없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사망한다는 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움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move naturally, 운동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걷기 운동, 달리기 운동, 수영 뭐 모든 거 좋습니다. 올바른 인생관, 다운시프트, 내 목표를 조금 낮추고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고 오늘을 행복하게 산다는 거.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뭘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은 할 일 없는 사람과 내가 뭘 이런 말씀 드리면 제가 일단 건강하고 재밌게 살 수 있는 자기 플래닝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 긍정적인 삶을 이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식생활, 그 지혜 부름. 그 지혜란 말 굉장히 좋아해서 목사님께서 말씀 주신 지혜라는 거 너무 좋아요. 우리 와이프 항상 저한테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되 장도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말에 항상 복종하고 사는데 지혜로운 우리가 슬기롭게 먹는 걸 내가 이걸 먹을 건지 말 건지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몸 안에 해로운 음식을 넣는다는 것은 하영주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그거는 죄악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왜 그렇게 망가뜨리냐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는데 이 지혜로운 식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80% 법칙은 오키나와 사람들이 강조하는 건데 밥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내가 이 정도면 됐어 하기 전에 숟가락을 좀 지나면 이 뇌가 이 세타이어트 센터가 만족 센터가 만족을 해요.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다 중간에 전화를 받았어요. 10분간 통화하고 다시 식사하려면 그 그릇을 다 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천천히 해야 되는 거예요. 배고플 때 다 먹어버리면 다 먹는 거예요. 그러나 천천히 먹게 되면 한 20, 내지 30%를 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타이트 센터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밥을 천천히 먹어서 혈당과 지질이 몸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만족감을 느껴서 식사량이 줄게 됩니다. 야채를 많이 먹는 방법 등등. 연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치유의 가족 돌아간다. 자기 일하는 대로 돌아간다. 내 주위에 항상 좋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 이게 결국은 우리의 건강한 삶이 아닌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사회 복귀하고 가정에 복귀하고 이 저희 치유의 목적입니다. 의사들의 치유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할 수 있도록 저희는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결국은 건강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이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블루 좋은 사람들의 테이크홈 메시지. 재산 관리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자산 관리는 들어보셨죠? 헬스 에스테이트. 아니요. 저도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요. 자기 몸의 자산입니다. 이걸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그건 자기밖에 없어요. 근데 모르면 안 돼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배우고 물어보고 공유해서 이런 거를 자꾸 널리 알리고 펼쳐야 되죠. 그래서 이 건강한 자산 관리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습관. 그 다음에 내가 몸이 건강하다고 느끼지만 혹시라도 뭐가 있는지 건강 검진이 굉장히 중요해요. 건강 검진을 통해서 조기 진단해야 되고 내가 이런 위험 요소가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질병에. 또 맞춤형. 정밀의학이라고 그러는데 표현이 참 어려워요. 정밀조준. 근데 맞춤 그 사람의 그 개인의 특성에 맞도록 우리가 건강 치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젊어서부터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자라는 애들한테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건강한 삶이 결국은 우리가 65세, 70, 80대 들어서 건강하게 장사할 수 있다. 이게 국가의 근본 기관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